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웅웅거려가지고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장의 방역이 좀 철저하게 돼 있어서 제 발표자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발표할 주제는 우리 국내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그리고 결국 컨텐츠가 담겨야 되는 그릇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에 어떻게 우리 디지털 컨텐츠를 담아서 PR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컨텐츠가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플랫폼을 띄고, 즉 플랫폼 안에서 유통돼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 구성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컨텐츠가 또 플랫폼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PR, 즉 마케팅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유저들에게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시사점을 위주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우리 일상이 많은 변화 속에서 특히 이렇게 강연도, 컨퍼런스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거의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내 방송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방송에 있는 즉 시청자들, 청중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청중들이 박수를 하고 환호를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 속에 있는 방송처럼 청중들이 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지금 이제 오늘 강연만 해도 온라인으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방송 영상 속에서처럼 실제 시청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야지 훨씬 인터랙티브하게 방송이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또 청중들의 반응도 보면서 진행을 해야 진행자도 훨씬 더 재미있고 현장감이 있는 방식으로 방송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의 영상 속에 있는 내용처럼 출연자와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청중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그 비대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는, 그래서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방송이 진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죠. 공연 시장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시장, 그리고 오프라인에 기반하고 있는 여행 산업과 숙박 산업, 교통 산업, 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계 쪽에서는, 또 콘서트 시장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즐기던 기존의 현장감과 몰입감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어서 제공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콘서트 시장도 많은 변화와 또 부침을 겪었던 것 같아요. 1990년대, 2000대 전만 해도 주로 콘서트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콘서트 장소에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면서 즐겼었는데, 2010년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콘서트장에 가면 어김없이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꺼내서 내가 느끼고 있는 현장 속의 내 경험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기록된 영상물들은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록된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SNS 통해서 더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에서 즐긴 내용이 그저 나만의 경험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면서 전파되고 또 더욱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2020년 코로나와 함께 더 큰 변화의 정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방 콘서트라고 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때 동시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이 이르고요. 실제 콘서트가 유료로 진행이 돼서 약 한 3만 원에서 7만 원에 판매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콘서트에 있는 건 사실 공간의 제약, 또 시간의 제한 때문에 사실 제한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면, 온라인은 그런 제한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 그렇게 연결된 형태의 컨텐츠를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 하려고 하면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런 플랫폼을 1차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서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이용했는데, 두 번째 콘서트부터는
키스윈 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제휴를 맺어서 독자적인 라이브 브로드캐스팅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콘텐츠 개발사가 온라인 플랫폼까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기존재하는 훌륭한 유튜브, 더 나아가서는 브이라이브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검증된 시스템을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그것도 콘텐츠 개발 업체가 기술력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에서 시사점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다행히 비용 절감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바로 고객들과 접점 속에서 실제 전 세계 100만 명의 청중들, 즉 우리 팬들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했고 어떻게 연결했는지, 어떤 장면에 열광했는지, 그리고 실제 몇만 원짜리 유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콘텐츠 개발 업체가 고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해서 다음번 콘서트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음번 콘서트의 콘텐츠 기획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국내에서 만든 잘된 콘텐츠를 해외에 나가서 알리고 보다 많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유통하고자 할 때는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그 플랫폼을 경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침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즈니랜드 매출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전 세계인의 발을 꽁꽁 묶으면서 국가별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에 거점을 둔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디즈니랜드가 최근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작년도 말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독자적인 디지털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즈니가 만든 훌륭한 다양한 형태의 만화 애니메이션과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훌루와 같은 기존의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급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죠. 물론 디즈니가 그만큼 훌륭한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IT 전문 기업이 아닌 곳에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컨텐츠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컨텐츠 개발 업체가 궁극적으로 본인의 컨텐츠를 독자적인 유통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 지속 가능하고 더 많은 형태의 고객 정보를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다음번 컨텐츠 기획에도 활용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컨텐츠 개발 업체가 독자적인 유통 플랫폼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T 기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 비용과 향후 유지 운영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글로벌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컨텐츠가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하다고 하면 독자적인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하다는 거를 넷플릭스와 그리고 앞서 소개해줬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때 이 강남 스타일이 떴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화면에 보여지는 싸이가 인터뷰에서도 밝힌 것처럼 본인조차도 그걸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글로벌 방송국이 있었고, 두 번째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이 유튜브에 실린 영상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죠. 물론 강남 스타일의 컨텐츠가 좋았던 것도 한몫하죠. 사실 컨텐츠가 제대로 없으면 플랫폼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거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가 없다면 사람들이 몰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야 당연히 컨텐츠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싸이가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컨텐츠 유통 플랫폼인 유튜브 그리고 마케팅 채널인 SNS가 없었더라면 제 아무리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전 세계인에게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은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컨텐츠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글로벌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유통하고자 하는 이 컨텐츠가 어떤 플랫폼에 얹혀서 제공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잘 마케팅해서 홍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유통 플랫폼, 더 나아가선 마케팅 채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장 잘 시사점으로 정리해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어떻게 주목을 받았는지를 한번 5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2012년도 7, 8월 달에 강남스타일을 소개한 트위터의 트윗 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셀럽들이 강남스타일을 소개하면서 당연히 그때는 유튜브에 있는 강남스타일의 영상 URL을 가지고서 이제 트윗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인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기는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2차 셀러브레이터들이 이 강남스타일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차로 한번 돌다 보니까 그 이외에 다른 주변인들도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그 영상을 보다 이제 파죽지세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트윗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강남스타일을 소개하는 실제 유튜브의 영상 목적지, 즉 데스티네이션의 트래픽도 늘기 시작하죠. 그리고 3기로는 싱가포르나 태국 팬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더욱더 확산되죠. 실제 저 시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SNS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한 기대도 커지거든요. 트위터, 페이스북이 인기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화제가 될 만한 컨텐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적절히 강남스타일이 주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태국 동남아시아의 팬들이 더욱더 많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영상의 트래픽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기에 이르러서 실제 강남스타일을 홍보하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제 이걸 공식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냥 일반 사용자들의 바이럴 마케팅만 가지고는 컨텐츠가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강남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마케팅하고 PR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주요 끝에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보다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번, 기본은 컨텐츠가 훌륭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컨텐츠를 실어 나갈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 탄탄해야 되고, 세 번째, 전략적으로 그 유통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SNS 같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보다 많이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3가지 관점에서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는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20년 전반에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뉴스 이런 것들은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는 신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문지를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저녁 9시에 안방 그리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전 세계의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포탈의 뉴스 사이트,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죠. 실제 기존의 신문사들이 만든 뉴스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를 통해서 보지는 않죠. 즉 우리가 보는 소비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컨텐츠는, 뉴스는, 신문은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된 그 신문지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웹브라우저와 다양한 종류의 앱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고 있죠. 컨텐츠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 방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국에 있는 신문 배급소를 통해서 신문지가 유통됐다면 지금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를 실어다가 논평을 쓰고 댓글을 달고 이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컨텐츠를 유통하고 있죠.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어디서가 컨텐츠 유통이고 어떻게가 컨텐츠 마케팅이죠.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해외로 유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건 어떤 플랫폼에, 즉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마케팅 전략, 어떤 SNS 채널로 어떤 방식으로 PR하고 스토리를 구성할 것인가, 이것이 계속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 컨텐츠를 보는 방식은, TV를 보는 방식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면 예전에 TV라고 하는 건 TV 채널을 통해서 리모컨을 눌러가면서 채널 재핑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TV를 봤다면, 지금은 갑자기 누군가의 카톡으로,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고 트윗에 신문 기사의 URL을 소개를 해서 우리가 뉴스에 그리고 컨텐츠에 연결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 방송도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보기도 하고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예전에 TV와 뉴스는 보고 나서 그냥 혼자 좋아하고 낄낄거리고 끝났다면, 지금은 그 컨텐츠에 대해서 댓글을 쓰고, 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URL을 따서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논평을 하고 블로그에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쓰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컨텐츠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것이죠. 디지털 컨텐츠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고서 끝이 아니라 만들고 난 이후에 유통하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풍선 효과처럼 계속 효과가 극대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컨텐츠가 만들어진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유통되고, 더 나아가서 그 컨텐츠가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내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도록 할 것인가, 즉 바이럴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이 해당 디지털 컨텐츠를 글로벌로 유통할 때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퍼뜨리고 만들고 하는 그런 삼각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텐츠는 내가 TV 채널이나 혹은 잡지나 혹은 적절한 형태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는 관점에서만 기울여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디지털 컨텐츠가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퍼뜨려지고, 그리고 그런 퍼뜨려진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초기 컨텐츠를 구성하고 스토리를 짤 때부터,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부터 중요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PR할 것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바이럴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스토리와 전략적인 소구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인도 쪽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SNS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밴드, 스노우, 이런 앱들이 많이 쓰이지만, 오히려 인도 쪽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SNS가 많이 쓰여요. 위챗, 헬로우, 라이키, 그리고 틱톡, 이런 앱들이 널리 쓰입니다. 중동 쪽에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가 만든 아자르라고 하는 화상 채팅 솔루션이, 앱이 많이 널리 쓰입니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잘 쓰여지는 서비스, 또 SNS가 좀 다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통 채널이기도 하죠. 근데 국가별로 좀 다른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우리 한국의 웹툰이 잘 소비되고 있거든요. 일본의 웹툰 시장을 한국에 있는 카카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일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만화 방식의 만화와는 달리 웹툰이 웹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보기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거든요. 반면 일본은 만화 종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만화책 기반의, 즉 종이에서 보는 만화 기반의 화면 구성과 UI에 최적화된 만화만 고수하다 보니 오히려 디지털 컨텐츠로 만화가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쳤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좀 이른 시간에 다음에 웹툰,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웹툰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그런 빠르게 자리 잡은 웹툰의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피코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화 시장을 한국의 웹툰이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피코마라고 하는 웹툰을 실어 나르기 적합한 최적의 앱, 즉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고유한 웹에서 모바일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 웹툰이라고 하는 컨텐츠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저렇게 주요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의 웹툰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어도 그걸 실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카카오가 피코마라고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운영한 건 한국의 웹툰을 가장 실어 나르기 적합한 툴로서, 즉 플랫폼으로서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웹툰을 저렇게 주목받을 수 있게끔 성장시켰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오징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물학적으로 오징어는 똑같은 오징어지만 마른 오징어와 그리고 삶은 오징어는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맛만 다르냐? 같이 어울리는 음식의 궁합도 달라요. 예를 들면 마른 오징어는 맥주하고 어울리죠. 땅콩하고 같이 먹었을 때도 어울리고. 하지만 삶은 오징어는 초장에 찍어 먹었을 때, 그리고 소주하고 한 잔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만든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컨텐츠를 할지라도 그 컨텐츠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느냐, 아니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실어 나라지느냐, 아니면 틱톡이냐,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피코마와 같은 웹툰이냐, 혹은 멜론이냐, 스포티파이냐, 더 나아가서는 멜론이냐, 어떤 플랫폼에 우리 컨텐츠가 실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오징어가 변화됐듯이 우리 컨텐츠의 편집도, 구성도, 스토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30분짜리 영상 부분을 10분으로 쪼개서 3편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게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30분의 영상 콘텐츠를 압축해서 한 17분으로 만들어서 한 편으로 만드는 게 적합한 것인지, 그 컨텐츠 유통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끔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재편집해서 실어 나를 때 가장 입맛 좋은 컨텐츠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케팅이라고요. 삶은 오징어와 마른 오징어를 판매하는 유통처는 다르죠. 삶은 오징어야 당연히 소주 주점에서 팔 것이고, 마른 오징어는 맥주를 파는 호프집에서 팔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어떤 유통 플랫폼을 태워서 더 나아가서 어떤 마케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릴 것이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컨텐츠의 특성을 볼 때 틱톡이 적합한 건지, 아니면 왓츠앱이 적합한 건지, 카톡이 적합한 건지, 라인이 적합한 건지, 그 국가의 SNS 사용 특성과 그리고 서비스 앱, 즉 플랫폼, 마케팅 채널인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바이럴 마케팅하거나 혹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PR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라고 하는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퀘스트 2라고 하는 VR 디바이스를 끼고, 그리고 양손에 센서를 달고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SNS, 즉 가상현실 새로운 SNS 서비스거든요. 그걸 탐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가 평면적인 컴퓨터 화면과 스마트폰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서비스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즉 우리 컨텐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유통 도구죠. 저렇게 플랫폼을 항상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고,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진화한 플랫폼에는 반드시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죠. 기존의 컨텐츠를 재편집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끔 재정리된 그런 최적화된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업기회입니다. 이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SNS에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컨텐츠 개발업체나 새롭게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신사업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에 가장 어울릴 만한 컨텐츠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만들면서 기존의 퀘스트 1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상도도 훨씬 더 높게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디바이스예요. 텔레비전이 출연하면, 라디오가 출연하면 그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웹이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 나오게 되면 웹과 스마트폰 특성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호라이전이나 더 나아가서 방금 이야기했던 새로운 VR 디바이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그 매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왜? 콘텐츠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디바이스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곧 콘텐츠 업체에겐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그것도 아직 치열한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와 그리고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유통 채널 그리고 마케팅 채널을 잘 발굴하고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을 항상 규칙을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리고 PR할 것인가 유통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사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